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서가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중에서도 상품화폐의 경제의 발달과 새로운 사상의 유행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전에 먼저 좀 가이가 올라가 있었는데 교재에서 앞뒤 약간 순서가 바뀌면서 앞부분만 새로 이제 좀 촬영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필수 개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조세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정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뭐? 예, 대동법이요.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왕 때 실시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시를 했는지, 왜 실시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정말 제대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 배경 나와 있어요. 토지 결수에 상관없이 가호 단위로 부과하는 공납. 이미 말부터 너무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원래는 집집마다 어떻게 했더라? 그렇지. 세금을 부과시켰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되게 큰 부담이었다. 즉, 땅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세금을 걷고 이러면은 땅이 있다라는 자체가 부자잖아. 그러니까 부자가 세금을 내는 건 괜찮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집집마다 다 걷으라고 하니, 이 마을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100개를 걷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 돈 있는 10명이 이거 다 내면은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있는 애들끼리 나눠서 내니까 난 돈도 없는데 난 집도 없고 땅도 없는데 이런 걸 내야 돼.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되게 농민들이 부담이 컸던 거예요. 심지어 이 시기는 어떤 시기? 그렇지. 임진왜란 끝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에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자, 게다가 또 이 대동법 자체가 문제가 뭐였냐면 원래 이 제도는 공납이라는 제도였습니다. 나라의 공물을 납부한다. 공물, 즉 실제 물건, 현물을 납부한다라는 건데 이걸 구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거죠. 즉 집집마다 세금을 내는데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냈더라? 야, 니네 집에서 인삼을 몇 개 가져와라. 전복을 몇 개 가져와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강원 산골, 두메 산골에 샀는데 전복 갖고 오라고 하면 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이것을 납부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방납업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야, 내가 그럼 대신 내줄 테니 나한테 뭐 쌀 얼마를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챙겨 먹은 거죠. 그래서 방납에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현물이 그래 알겠다. 나라에 필요해서 걷는 건 알겠고 우리 임금님이 인삼 먹고 싶고 전복 먹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게 폐단이 크고 세금 부담도 크니까 우리가 현물 대신에 뭘 내자? 쌀로 세금을 내자라는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수미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즉 쌀로 걷겠다라는 거야. 징수하겠다. 근데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게 너무나 농촌 경제가 더욱더 폐폐해지니 이거 빨리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광해군이 요렇게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동법의 실시 내용 6가지 너무 중요해요. 암기 붙어 있죠. 그죠? 조선 후기 광해군 때 실시했는데 전부 다 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경기도에서만 실시를 하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그냥 다 하겠다 그러면 반발이 너무 심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기도를 기준으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토지를 기준으로 이제는 내자. 집집마다 내는 것이 아니에요.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를 세는 단위가 결입니다. 1결당 12두를 내게 하자. 뭐 쉽게 말하면 뭐 그냥 12%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그래서 공납을 이제는 땅을 기준으로 걷어서 이것을 공납의 전세화라고 얘기도 합니다. 원래는 집마다 걷었어야 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죠. 땅이 있는 자만 내는 거니까 자, 집이 없는 사람들은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땅 많은 사람들은 반발 심하겠죠. 아니 나 안 그래도 전세를 내는데 여기에다가 나 또 이거 공납까지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 지주들은 싫다 싫다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조례도 장점은 현물 대신에 뭐를 내자? 쌀, 무명패, 면포, 동전 같은 것으로 징수를 하자. 그러니 훨씬 더 구하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방납업자들이 그렇게 중간에 해먹는 걸 없애려고 했던 거잖아. 방납업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그 현물을 내게 했던 이유가 뭐였어? 나라에서 필요하니까였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필요한 물건을 사들일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왜? 필요한 물건을 걷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관청 수요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물 대신에 쌀, 면포, 동전 징수하니까 국가에서는 상인은
민간인을 고용을 해요. 그게 바로 공인인데 이들을 이용해서 관수품, 나라에 필요한 물건들을 도달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막 사겠죠. 그래서 조선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막 사니까 물건 살 때 서로 물물 교환하고 이러면 자꾸 쌀 갖고 다니면 불편하잖아. 그러니 동전 써야 되겠죠. 동전 무겁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수표 등장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상공업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동법의 실시가 그냥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어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시켰다. 요거로 연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보면은 자 요렇게 상납 지역들 나와져 있습니다. 쌀을 내는 애들도 있었고요. 삼배를 내는 애들도 있었고 목면을 내는 애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도 훨씬 더 내기가 수월해졌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익류 지역이라고 해서 요렇게 요 지역들은 이제 좀 수도에서도 멀고 방비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니 굳이 거둔 것을 수도까지 운반시키지 않고요. 그 지역에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법의 실시 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 국가가 원래 농민에게 원래는 뭘 받았던 거야? 쌀, 돈, 포목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실제 곡물, 즉 현물을 납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쌀로 내게 하니 얘네는 뭐가 필요해? 물건이 필요해. 그래서 누가 등장해? 공인이 등장해. 얘네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뭐를 해?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시켜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영정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정법 해가지고 영정법 같은 경우에는 실시 내용 3가지 나와져 있죠. 그죠?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영원히 그냥 정해버렸다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뭐 관수 강급제도 있었고, 그죠? 그 이전에는 뭐 전분 뭐 어쩌고 연분 어쩌고 그게 기억나시죠? 농사가 잘 됐을 땐 더 많이 걷고 좋은 땅에서 더 많이 걷고 야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니? 너무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영원히 정해버렸어요. 누가? 인조가 풍흉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 한 결당 얼만큼 4에서 6도로 영원히 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영원히 정했지만 이게 보유담을 낮춘 것은 아니라 아쉽게도 전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뭐 수수료나 운송비를 부과해서 사실은 사육주보다 더 많은 걸 내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좀 약간 똑같다. 약간 여러분들 아시죠? 조삼모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어쨌든 정했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누가? 인조가 정했다라는 거. 그래서 영정법이잖아요. 그죠? 인조가 했다라는 거. 요 정도로만 연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때 뭐가 일어났다?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문제 많이 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은 누구? 영조가 되겠죠. 그죠? 자, 외란 이후에 이제 오군형이라는 직업 군인 체제가 제대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드디어 나라를 좀 방비해야 되겠지? 근데 그러면 자, 얘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 걷어서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군포라는 걸 징수를 합니다. 군역. 원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서 훈련받고 해야 되겠죠. 그죠? 16세, 60세 양인 남자가, 그치? 그게 아니라 걔네들한테 뭐를 했다? 군포를 징수했다라는 거예요. 왜? 월급 주려고. 그래서 농민의 대부분은 그냥 군포를 납부하고 군역을 짓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진 않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군포를 대신했는데 군적 정비도 잘 안 되지. 징수기간도 잘 정비가 안 되지. 즉 관리가 너무 부실했다. 그러니까 2중 3중 내니 문제도 많았는데 거기다가 세금 내기 싫다고 도망하고요. 그죠? 그리고 세금 안 내려고 면제 받으려고 양반을 이렇게 돈 주고 사거나 이런 일들도 일어나니까 결국 이런 여러 군역의 폐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폐꼴징포 죽었는데 걷는 거예요. 60세 이상은 원래 내는 거 아닙니다. 60세까지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걷었다라는 거고 황구첨정 어린 아이에게도 걷었다. 입이 노란 어린 아이 이렇게 모유 먹어서 입이 노랗다고 표현을 해요. 얘네들한테도 원래 16세 미만 내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군포 부담이 늘어나죠. 그래서 막 군적에 3대가 실렸대. 시한버지는 죽었고 남편은 이제 3편 있고 그다음에 아들 새끼 아직 전맥인데 3대가 낸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또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균역법을 또 실시하죠. 중요합니다. 얘도 암기. 얘도 암기 중요하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대동법. 그 다음 균역, 그 다음 영정. 요 정도예요. 자, 균역법 같이 한번 볼게요. 조선 후기 누구? 영조 때 실시가 되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영조하면은
뭐도 있어. 그렇지. 이제 우리가 탕평책을 하잖아. 탕평책, 균역법. 뭔가 딱 균등한 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탕평책도 우리의 뭐에 상관없이 그렇지. 붕당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얘네들 데리고 오자라는 거였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얘도 똑같이 균등하게 역을 부과하자. 그래서 부담회를 팍 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줄 애들이 있는데 부족하잖아. 나머지 반의 세금은 어디서 얻을 거냐? 또 돈 있는 애들한테 걷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들에게 결작이라는 걸 부과를 하자.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달상 2두를 부과하자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부유한 상민들, 야 너희들은 선무군관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나라가 유지되고 있어. 그러니까 돈 좀 내렴. 약간 이러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내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선무군관포를 징수하고 이거를 낸다라는 자체가 나라에서 인정한 부자.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런 것들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왕실이 원래는 걷어서 그냥 왕의 그런 것들을 하려고 사용을 했던 돈들인 어장세, 선박세, 소금세 이런 뭔가 해안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전부 정부 재정 수입으로 바꾸어서 뭐를 한다? 그렇지. 오군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는 반으로 줄었죠. 너무나 일시적인 감소인데 중요한 건 그래도 시른이 도망가거나 혹은 이 결작 같은 게 참 문제가 많았어요. 지주들한테 내라고 했는데 지주들이 오히려 그걸 뭐라 그래? 자기네 땅 빌려 하는 애들한테 니들이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이랑 똑같죠. 지금 막 집값이 막 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라에서 세금 더 걷겠다고 세금을 막 걷어. 그러면 이제 그 세금 내는 것들이 집주인이 아까우니까 월세를 올리고 전세를 올려. 그러면 결국에는 별로 그런 규제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때도 똑같이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부담은 지속되었더라. 그래서 되게 약간 한시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군포를 반으로 땡으로 해줬다라는 거 누가 영조 때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광해군 때 뭐가 있었다? 공납을 대동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조 때는 전세를 영정법으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영조 때는 이제 군역을 균역법으로 바꿨다라는 거. 이 3대 너무 중요합니다. 전세, 땅에 내는 세금과 그다음에 공납, 그다음에 역. 이 세 가지를 개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덕분에 이제 또 조선 후기의 사회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었고 특히나 대동법으로 인해서 뭐가 발달했다? 상품화폐 경제. 이거 너무나 중요하더라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필수 개념 두 번째 조선 후기의 상공업과 농업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너무너무 잘 물어봐요. 조선 후기에 어떻게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연결해서 그래서 진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는 상업이 발달했던 시기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 수공업 그리고 광업의 생산력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농업의 발달, 그쵸? 그 모내기법을 하면서부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든 편법 써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먹고 남죠?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팔고 나 돈 생겼잖아. 그걸로 치장도 좀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공업도 발달하고 수공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지. 광물이 필요하죠. 그러니 광업까지 발달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대동법을 언제 바로 광해군 때부터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나라에 직접 원래는 공물을 바쳤지만 이젠 그렇지 않잖아. 어떻게 해야 돼? 공인이 대신 물건을 사다 나르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있었지만 훨씬 더 성행하고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시의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상업도 발달하고 화폐도 유통이 되더라. 그래서 이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이 성장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들 중에서 일부가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면서 도오고 독점적 도매상인 혹은 뭐 상업 자본가 지금으로 치자면 약간 대기업 같은 걸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선 후기에 가장 대표적인 상인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의주의 만상, 평양의 유상, 개성의 송상, 한성의 경강상인, 그다음 동네의 내상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요 위치까지 물어보는 것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요거 봤을 때 조선 후기구나라는 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힌트로 많이 주는 게 사실은 뭐냐면 화폐가 진짜 잘 나오는데 여기 상평통보 나와져 있죠. 너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 상평통보 보여주면서 다음의 화폐가 뭐
널리 성행하던 때에 대한 설명으로 하면서 방금 얘기했던 상인들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사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상은 이제 개인적인 상인들 말하는 건데요. 경강상인, 송상, 만상, 유상, 내상 얘기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상인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금난정권을 폐지한 신해통공 때부터입니다. 언제예요? 정조 때죠. 그래서 정조의 신해통공 진짜 너무 많이 물어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정조, 영조는 진짜 거의 뭐 1년에 여러 시험이 있다면 모평이나 합평이 꼭 한 번씩 나오고 거기 안 나왔어? 그러면 우리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는데 초반에 발달했던 건 포구. 왜냐면 이렇게 물건 나르면서부터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에서 하는 선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객주랑 여각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여관 같은 그런 숙박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물건을 보관해 주기도 하고요. 숙박이나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운송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담당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곳곳에 장시가 연결이 되게 되는데 보통 5일마다 열려서 우리가 5일장이라고도 불러주고요. 이걸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의 역할이 바로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부상 그림 보여주면서 요 시기, 요런 사람이 활약하던 시기 또 해서 요거 물어봅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 발달, 수공업 발달, 광업 발달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원래는 주로 이런 걸 나라에서 관영으로 담당하다가 이 시기부터는 민영으로 담당한다라는 게 너무 또 중요하더라.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보부상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개시무역, 이건 나라에서 하는 거고요. 후시무역은 개인적으로 하는 사무역이에요. 요런 게 발달하기도 했다. 이렇게 유통이 활발해지니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방금 얘기했던 요 상평 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고요. 어음이라던가 환 같은 요런 것들도 신종화폐로 등장을 했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도구, 금난정권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금난정권 보면 뭐라고요? 정조라고요.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수공업과 광업의 특징은 뭐냐? 이제는 나라에서 하지 않습니다. 민영, 개인이 운영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민용수공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선대제 수공업이 되겠습니다. 수공업자가 상인이나 물주에게 먼저 자금과 원료를 받아서 이제 미리 받아 주문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자가 써 있더라라는 거, 먼저 대금을 받아 제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예전엔 원래 그런 게 아니었거든. 지금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와서 사가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 대량으로 미리 주문을 하는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민영 수공업자들이 이렇게 생산을 해왔더라라는 거고 그러니까 광산의 수요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광산 개발도 개인이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사채라고 하는데 사채라고 하니까 꼭 우리 고리대금업자 같죠? 예, 한자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사채. 그다음에 잠채, 몰래 하는 잠채도 성행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특히나 청과의 무역이 늘어나니 청나라가 화폐로 은을 쓰다 보니 우리도 은을 많이 캐야 했던 거죠. 그래서 광산 경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그거 파내고 뭐 정제하고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덕대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광산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분업을 해서 이렇게 광산을 운영했더라. 그래서 조선 후기에 좀 키포인트들이 뭐가 있었어요? 공인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모내기법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상들, 도고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수공업 이런 것들 어떻게? 민영으로 운영돼서 선대제 수공업 잊으시면 안 되겠죠. 광산에 관련해서는 잠채라던가 덕대 이런 것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발달의 배경이 됐던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농업이더라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뭐 때문에? 그렇지, 바로 모내기법인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조선 초에는 사실 이걸 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렇지 뭐가 될 수 있어? 맞아요. 이거 잘못하면 흉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더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점점 확대되고 벼랑,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왜? 따로 모판에다가 심어서 나중에 다시 심으니까 모내기를 하게 되니까 노는 동안 보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 생산량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광작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항법에는 물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수지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만드는 노력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는 그냥 먹고 사는 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갖다 팔기 외에 상업도 발달을 하니까 그렇게 상품 작물, 인삼이라던가 담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대납부 방식도 많이 변화를 해요. 그래서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었다. 예전에는 비율로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한 것만큼 딱 정해서 그것만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 딱 그만큼만 내고 더 생산되는 건 내 거잖아. 얼마나 더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요새는 시험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업의 발달, 농업의 발달에서부터 상업의 발달, 수공업의 발달, 광업의 발달 다 연결되는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 개념 3으로 가볼까요?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한 학문 실학 되겠습니다. 조선의 메인 학문은 뭐예요? 성리학. 자, 근데 이 성리학은요,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토지가 없는 농민들,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애들,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이런 시점에 성리학 주장하는 거 옳지 않다. 우리는 좀 더 실용적인 실사구시의 학문을 펼치겠다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그 다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경세치용학파, 뭐 유용수행학파 이렇게도 부르는데 요새에서는 이러한 용어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농민 생활을 주장했던 얘네들은 뭘 얘기하겠어요? 공통점,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들입니다. 즉,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만들어야 나라가 안정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그거 어떻게 나눠줄 건데? 그 얘기를 했던 유영어는 뭐라고 하냐면 자, 균전론이다. 균등하게 나눠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실학자긴 해도 원래는 사실 다 성리학 공부하다가 이렇게 틀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신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분제에 따라서 나눠주자. 양반은 얼마, 농민은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양반의 문벌제도나 과거제나 노비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개혁을 하자라는 건데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변화시키자. 왜냐하면 사실 이 실학자들이 대부분 정계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무슨 시기였기 때문에 풍당 정치 시기였기 때문에 풍당 정치에서 내가 이제 장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지방으로 와서 연구를 하다가 아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사항에서는 이렇게 문벌을 좀 폐지하자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균전론. 그다음 이익입니다. 이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소한의 이익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팔 수 없는 땅을 만들자. 이게 바로 한전론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 파는 것을 제한하는 영업전이라는 걸 두자. 이건 절대 못 파는 거죠. 나머지는 못 팔 수도 있어. 요거는 최소한으로 남겨서 최소한을 먹고 살 수는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요거 말고도 이 시기에 여러 가지 폐단들도 주장했던 거고 그리고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역사도 쓰시고요. 서양 천문학도 연구할 되게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우사설책이 되게 생각외로 잘 나오거든요. 백과사전을 쓰신 분이에요. 얼마나 똑똑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익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한전론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 역시나 시험에서 1, 2, 3라고 한다면 이 3인 정약용이 사실 제일 잘 나오죠. 정약용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전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을 단위를 기준으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분배하자. 약간 공산주의 느낌 나죠, 그죠? 하지만 완전 뭐 이 시기에 공산주의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 같이 좀 잘 살자 이런 걸 좀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여전론을 이제 실행하는 방식으로 정전제를 주장하는데 땅을 이렇게 9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8가구에 나눠줘요. 8가구에 나눠주면 아이고 하나가 남겠죠. 그죠? 요거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경작해서 나눠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땅 각자가 알아서 같이 나온 것은 같이 나눠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실제로 이뤄지기 너무 어렵겠죠. 땅이 저렇게 다 네모 반듯하지도 않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민심서 너무 유명하죠. 수령들이 해야 될 일들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경세유표에서 이 정전제를 얘기했던 것이고 아방강역고 뭐 종두설 등등이 있는데 요네들은 잘 안 나오고 목민심서 가 가장 잘 나오고요. 그 다음 경세유표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라는 학자는 초반에는 이제 중심에서 잘 활동을 하다가 결국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책을 너무 미친 듯이 쓰신 분이고 정말 모든 분야에서 활약을 해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똑똑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정약용만 묻는 것도 너무 잘 나오는데 이 정약용의 베프가 바로 원래 누구였다? 정조였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조 때
이제 수원화성 건설할 때 정약용이 너무 똑똑해서 아 이거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뭘 만들면 돼? 거중기를 만들면 된다. 그래가지고 공사 시간뿐만 아니라 금액도 많이 단축을 했던 게 바로 정약용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정약용 집안 자체가 좀 약간 천주교와 관련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던 건데 어쨌든 간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균전론부터 정전대까지 설명 다 나와져 있죠.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공업 중심으로 가볼까요? 자, 이제는 뭐가 중심이다? 농업보다는 상공업을 중시해야 된다. 우리 조선은 그동안 어땠다? 성리학 때문에 사, 농, 공, 상, 선비장, 그다음에 이제 농업장, 그다음에 공인, 물건 만드는 사람, 아우, 상어인을 가장 천시했어. 왜? 아, 너네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아우, 입만 털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실제 노동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약간의 천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이 발전하지 못해서 경제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다. 여기 지방에서는 없어, 뭐 남아 도는 것들이 저쪽에는 이제 없어가지고 너무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상업이 발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유수원 되겠습니다. 우선 산업공상이 평등적으로 돼야 되고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홍대용 잘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지전서를 주장하고 혼천이를 제작했던 그래서 과학기술에도 관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공업이잖아요. 상업만이 아니라 공업도 발달인데 공업은 결국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 잘 나온 인물은 투 박씨죠. 그죠? 넘버 원은 박지원, 넘버 투 박자가 있는데요.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폐가 유통돼야 된다라는 거. 수레랑 선박이 잘 왔다 갔다 해야 물건이 왔다 갔다 가능하다. 거기에 플러스로 양반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청나라에 갔다 왔다 열하일기를 저술하기도 하죠. 관련된 거 보여주면서 아 이런 게 나오던 시기는 하면서 조선 후기 통틀어서 잘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다 조선 후기거든요. 잘 알아두실 필요 있겠고. 자, 그다음에 중상학파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한다.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우물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물을 파면 팔수록 우물이 나오듯이 안 파면 우물이 말라요. 그래서 소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소비를 해야지 기술이 발달할 것이고 이래서 결국에 경제가 돈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레랑 선박 마찬가지로 이용 강조하고 이쪽도 청나라 갔다 와서 북하기, 북쪽을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죠. 청나라는 이미 너무나 문물이 발달했다. 우리 너무 부럽다 얘기하고 있었던 게 바로 이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런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름에 조금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자, 중농학파, 그래서 농업의 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은 이름에 다 이응자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유형원, 그죠? 그 다음에 이익, 그 다음에 정약용, 다 이응이 들어가. 그런데 여기는 이응이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 유수원 가운데 없죠, 그죠? 홍대용 가운데 없고요. 박지원도 이게 한 개만 있죠. 박제가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응이 이름에 다 들어가면 중농학파고 안 들어가면 중상학파.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인물도 너무나 중요하고 잘 나오는데 가장 잘 나온 인물들을 좀 보자면 역시나 정약용 그리고 그다음에 이익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박지원, 박제가가 잘 나오는 편이고 각각이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 새로운 사상과 함께 서민문화는 어떻게 발달을 했는가? 자, 이 시기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예언사상입니다. 조선 말에는 농민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세도정치에서부터 파생이 되는 건데요. 세도정치에서 이제 탐관오리들이 너무나 많이 육성이 되죠. 그래서 이 탐관오리들의 횡포 때문에 삼정의 문란과 재난, 질병 이런 것들까지 정말 엎친 데 덮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양 뭐 새로운 막 그런 배도 들어오고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초반에는 아 먹고 살기 힘들다 막 해서 막 붙이고 다녀요. 벽서 혹은 괴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병항으로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새로운 사상이 오길 바라면서 예언설들이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가 도참설. 그래서 왕조가 바뀔 것이다. 정시왕조가 등장할 거야. 정감록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미륵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이제 무당이 굿해가지고 나라가 달라질 거야. 이런 예언 사상들, 미신들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새롭게 들어온 게 바로 서학입니다.
북학파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다녀온 청나라에 다녀온 그런 인물들로 인해서 서양 문물로 책이 한 권 들어와요. 천주실의라는 책이 들어옵니다. 천주교에 관련된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학자들에 의해서 신앙으로 발전되는데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다음 세상에 영원할 거야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잘못된 거죠. 왜? 조선 사회는 신분제 사회인데 어디 인간이 평등해요? 그러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뭐 학문이라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받아들였다가 이게 종교로 발전하면 사람들이 인간 평등 막 주장하니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부가 단합하기 시작을 하더라 이러면서 특히 이건 서양이 갖고 온 거니까 얘네들은 우리 입장에서 오랑캐죠. 서양의 것들 이런 것들 잘못됐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는 늘어나요. 왜? 너무나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잖아요. 그죠? 인간평등.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신도가 늘어났고 나중에는 탄압이 살짝 완화됐다가 계속 전파가 돼서 조선 후기에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천주교가 박해됐는데 그 대표적으로 신유 박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조 때도 신해 박해라고 있기는 해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유 박해 때 이제 천주교가 많이 이제 탄압이 됐는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노론의 이제 약간 온건파인 이제 시파 세력이라고 있는데 걔네들을 조금 이제 죽이기 위해서 걔네들이 대부분 이걸 믿고 있으니까 일부러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정약용네 집안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천주 박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신유 박해.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병인 박해.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에 병인 박해 일어나면서 병인 양요 일어나고 나중에 통상수교 거부로 이어지는 그 박해. 어쩌고 박해가 나오면 그냥 천주교 박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동학 정말 중요하죠. 자, 서학이 판을 치니 이건 잘못됐다. 우리의 원래 이런 성리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우리의 여러 것들을 짬뽕하여 민간 신앙의 불교의 유학을 짬뽕해서 새롭게 만든 종교가 바로 동학입니다. 서학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동학이었고요. 인내천, 보구간민, 후천개벽 요렇게 이뤄지게 되는데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 우리는 모두 하늘이니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박해받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구간민,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자, 후천개벽, 다음 세상 열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힘든 세상 끝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 당연히 정부에서 볼 때는 사악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종교겠죠. 그래서 포교를 금지해서 최재우가 사용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최재우의 억울한 이런 것들을 돌려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교조신원운동 이런 것들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동학 농민운동까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학도 너무나 중요한 종교 중에 하나인 게 조선 말에 이렇게 등장해서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나중에 천도교로 이름 바꾸면서 우리 여러 독립운동을 이끄셨던 그런 종교이기도 하거든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진산사건이나 이런 것들 뭐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서학과 동학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제사입니다. 자, 얘네들은 이제 유학도 좀 들어가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제사 오케이인데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싫어하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천주교 믿고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제사 안 지내는 집들이 많습니다. 제사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하나의 신만 보는 건데 이렇게 다른 잡신을 믿는 거나 다름없다 해서 제사를 하지 않죠. 뭐 이런 것들이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초반에는 경제적으로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서민 문화도 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서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교육도 늘어나고 서민들이 문화의 주체, 문화를 발전시키는 중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좀 양반 중심의 문화에서 많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제 조선 말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제 조선 후기 딱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좀 약간 여러 가지 제도 바뀌면서 서민들의 삶이 많이 나아지거든요. 특히나 이 시기에 모내기법 이런 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중에서 일부 이제 농민들 중에는 분홍이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민 문화도 발달하게 되는 거죠.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에는 양반의 부조리들을 비판하고 신문제
서민들을 비판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전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서민의 감정을 좀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설시조 기존에 뭐 3장 6구 45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완전 랩하듯이 이렇게 딱 쓰는 사설시조도 유행하고, 그다음 판소리 이거는 모든 계층에서 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와 이제 뭐 이렇게 대사도 있고요. 이렇게 북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요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탈춤이나 민화도 등장을 하죠. 탈춤도 한글 소설과 같이 양반을 좀 많이 풍자하는, 그래서 지방의 장시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다음 민화는 서민들의 감정을 그린 건데 누가 그렸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져 있지 않은, 그래서 작자 미상의 그런 그림들이 나와져 있고 대부분 이제 행복과 약간 그런 풍요를 비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문학과 예술의 발달 보시면 우선 첫 번째 한문학도 새롭게 발전하는데 박지원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박지원은 그래도 양반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한문으로 된 소설들을 쓰는데 내용은 사실 양반을 비판하고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을 바라는 허생전 이런 것들을 적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후기의 그림으로는 서민들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 있는데 서민이 그린 건 아니에요. 서민들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씨름과 단오풍정 나와져 있고요. 요거 보여주면서 조선 후기 전반적인 걸 막 물어봐요. 그러면 영정법도 나와야 되고 균형법도 나와야 되고 광해군의 대동법도 나와야 되고요. 모내기법 하면서 뭐 이 시기에 뭐 실학 이런 거 다 같은 시기다.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좀 나눠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의 뭐 전기에 뭐 관련한 뭐 제도들이 나온다던가 뭐 직전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온다던가 혹은 뭐 조선 전기 그림으로 뭐 몽유도원도 막 이런 거 보여주기도 하니까 이렇게 전기와 후기를 좀 잘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민화인데 호랭이를 그렸습니다. 이 호랭이가 악귀를 쫓는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까치도 그려져 있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당시 서민들의 그런 희망을 담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해서 자료 한번 볼까요? 전부 다 조선 후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영정법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일결에 전세 4도를 징수한다. 영원히 정했습니다. 그다음 박납의 폐단 나오죠. 뭐랑 관련이 있어요? 광해군이 대동법 하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박납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해서 바칠 수가 없고 지들이 하는 것만 내야 된대. 너무 비싸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백성의 피땀을 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역의 폐단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영조 때 이렇게 백골징포, 황구첨정의 폐단이 생겼다. 백골징포는 원래 이 군역이라는 게 16세에서 60세 양인 남자만 내는 건데 60세 이상 죽은 사람한테도 내게 했다. 그래서 백골징포고요. 황구첨정 이건 어린이를 말하는데 어린이들이 이제 모유를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이 누렇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황구첨정 어린이들한테도 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폐단이 생겨나니 없애야 된다. 1년에 1필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도고 나오죠. 도고는 이제 아주 큰 상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서생이 과실을 몽땅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지 얼마 아니 되어서 2배 값을 받은 장사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치렀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허생이 매점매석하는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적 도매상인이라고 하는데요. 도고를. 이러한 도고들이 등장하던 시기. 그래서 상공업이 막 발달하던 시기가 언제다? 조선 후기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광업의 발달도 나오죠. 이 시기에는 이제 광업도 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농업의 발달, 수공업의 발달,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업의 발달 다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물건을 만들려면 당연히 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혈을 파서 광꾼들이 모여들었다라는 내용들 나오고, 그러면서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게 이제 광업을 이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이제 덕대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덕대.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양법 나오죠. 이양법이 바로 모내기법인데요. 이 시기 서민들이 살 수 있었던 건, 먹고 살기 좋아졌던 건 바로 모내기 덕분입니다. 직파법보다 노동력이 절약이 되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지고 농업의 발달이 결국에는 상업의 발달과 공업의 발달 이렇게 가지고 오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서민 생활이 향상된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한전론 나오죠. 이익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영업전으로 두고 뭐 하게 해야 된다? 못 팔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야 농민들이 먹고 산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정약용의 여전론은 남는 땅을 같이 뭐 해야 된다? 공동으로 같이 다스리고 공사짓게 하면 된다라는 내용 나오고요. 박지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청나라를 배워야 돼요. 북학파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청에 있는 것들 이렇게 배워서 중국에는 볼 것도 없어 라고 말할 정도가 돼야 된대요.
자, 그다음 박제가의 우물론. 아까 얘기했었는데 소비가 더 중요하다. 재물은 비유하건대 샘과 같은 것이라 퍼내면 차고 버리면 마르니까 비단 옷을 안 입어? 그럼 비단 자른 사람이 없어. 여공이 쇠퇴. 쭈그러진 지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으면 공장이 망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조선 말에 등장한 제사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 나오죠?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혼은 밥을 받아 먹을 수 없거든. 죽은 뒤에 어떻게 영혼이 그런 걸 하겠냐? 그만은 받아. 제사 노노노 얘기하고요. 그다음 동학 나오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다. 이러니까 당연히 인간 평등 사상 때문에 박해 맞겠죠. 자, 그다음에 동학의 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가 됩니다. 그죠? 자, 이 동학의 믿음이 너무 심해서 산골의 어린아이까지도 이런 걸 외웠대요. 자, 그다음에 한글 소설 내용 나오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 부르는 불쌍한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신분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홍길동 얘기하는 거 나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박지원의 양반사의 비판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비난하였다. 평생 독서만 좋아했으나 현청의 황곡에는 아무 소용이 없구려. 양반이나 한 푼 어치도 못 된다오. 그러니까 양반이 지금 너무 분화되면서 잔반들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반이 뭐 그렇게 다 잘난 것도 아니고 참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관련된 내용 같이 개념 확인해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인조는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에서 6두를 징수합니다. 영정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대동법의 실시 이후 뭐가 등장을 하게 된다? 공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관청에 물품을 조달해요. 자, 영조는 균역법 시행으로 발생한 군포 구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토지 1견당 2두를 징수하는 결작을 시행하고요. 자, 대동법은 현물 대신 쌀, 면포, 동전을 징수해서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했던 거고 초반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만 숙종 때 전국으로. 자, 조선 후기에 근난 정권이 철폐되면서 이제 등장을 했던 게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장시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이제 보부상들도 크게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경제 발달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조 때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정조 때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되면서 자유롭게 사상들이 발달을 해요. 개인 상인들 그러면서 이제 보부상 그 장시와 장시를 연결해주는 보찜 장수 우리가 흔히 장돌뱅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부상 그림을 보여주면서 조선 후기 경제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조선 후기의 수공업은 수공업자가 상인이나 물주에게 먼저 자금과 원료를 받아 주문 생산해요. 이걸 우리가 먼저 뭐를 한다? 주문을 한다. 선대제. 그래서 먼저 크게 주문, 제작을 하게 주문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해요. 광업에서는 광산 전문 경영인 덕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조선 후기에는 이양법의 확대로 무엇이 가능해지게 됐다? 아주 크게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광작이 확대가 되면서 분홍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서민들의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의 증대로 상업도 활발해지죠? 남는 거 갖다 팔아야 되니까요. 자, 토지 개혁론으로 영업전을 선정하는 한전론을 주장한 거 이익이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서양 과학을 수용해서 지전서를 수용하고 혼천이를 이제 제작하였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혼천이 제작한 거는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산과 소비를 우물물에 비유해서 소비의 촉진, 이거는 이제 박제가가 되겠죠. 자, 동학을 창시해서 시천주 인내천 후천비의 고구간민, 요거는 이제 최재우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사의식을 거부해서 정보로부터 사교로 구정됐다. 제사를 거부했던 건 누구? 천주교 되겠죠? 서학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정선은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진경산수화를 많이 그렸고요. 자, 박지원 같은 경우는 호질 양반정 같은 한문 소설이죠. 여기 한글로 되면 틀립니다. 그래서 양반 사이를 풍자하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까지 전부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조선 후기는요, 좀 뭉뚱그려서 잘 물어보니까 조선 후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이 좀 구분 잘 해주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